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백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배워봤잖아요. 그쵸? 자, 백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백제 먼저 생각해 보시면 백제의 수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백제의 수도는 백제가 맨 처음에 4세기의 전성기를 먼저 맞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는 맨 처음에 한성, 즉 지금의 서울이죠. 여기 서울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 이 한성을 빼앗기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한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지역이 되고 한강이지. 그 다음 웅진은 지금의 지명은 공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이 웅진에서 또 한 번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사비예요. 결국 이 사비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의 지역으로 따지면 부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가 수도를 옮기게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한번 쭉 표로 정리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쭉 해놓고 첫 번째로는 건국의 이야기입니다. 자, 백제 건국은 건국 신화가 있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25쪽에 백제의 건국 이야기 한번 볼까요? 주몽은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우고 비류와 원조를 낳았다. 주몽이 북부여에 두고 온 유리가 주몽을 찾아와서 태자, 다음 왕위를 이을 태자가 되자 비류와 원조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원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백제도 고구려, 즉 주몽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세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비류는 인천 지역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지만 실패하고 원조가 세운 것이 바로 이 백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몽의 아들들인데 유리는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에서 이제 도망쳐와서 세운 게 고구려였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때 이미 원래 아들이 유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리가 고구려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부인에게 낳았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왔고 이 온조가 세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백제는 특히 잘 생각해 놓을 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나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세기경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했다. 그러면 중국과 교류를 했을 때 백제는 땅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건 고구려가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24쪽의 지도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를 많이 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고 그 다음 이제 3세기에 또 발달된 나라가 되려면 우리 지난번에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돼야 된다고 했죠. 왕의 권력이 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백제 초반에 기틀을 다진 왕 중에 한 명이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 그래서 이 왕은 뭘 정하냐면 관등과 그에 따른 관복을 정한다. 그러니까 관등은 일종의 뭐냐면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거고 관복은 이제 그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도 관직이 높은 사람은 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신하들 사이에서의 질서를 잡는 거지. 그래야지 이 신하들이 서로 자신들이 딱 명령 체계가 딱 잡히는 거고 다음에 자기가 더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려고 임금에게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를 잡는 데서 관등이나 관복 지금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공무원들도 다 1급 공무원에서 뭐 9급 공무원까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공무원들도. 물론 뭐 옷을 따로 입지는 않지만 뭐 근데 옷을 왜 입어야 되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경찰 아저씨들 경찰이 입는 옷 따로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경찰임을 보여주는 거잖아. 소방관 아저씨들 마찬가지로 소방관 내가 직업이 소방관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옷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군대 같은 곳이 대표적이죠. 이등병, 뭐 일병, 상병, 병장, 뭐 소위, 중위, 대위, 뭐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런 것처럼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는 거니까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백제는 몇 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냐면 바로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예요. 이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왕이 바로 근초고왕이다. 우리 저번에 고구려 시간에 배웠죠. 고구려 시간에 배웠죠. 4세기 백제하면 근초고왕을 기억하셔야 된다. 근초고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영토를 넓힌 거기에서 전성기 왕들은 고구려를 공격해서 누구를 바로 전사하게 만든다. 우리 원망스러운 왕 누구였지? 고국원 왕이 바로 전사하게 된다. 그 다음 근초고왕 하면 또 어디와 교류를 하냐면 바로 일본 지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본, 중국의 지역인 요서 이거는 중국이고요. 일본의 한 지역인 이 규슈라는 지역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에 진출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바다를 통해서 또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일본에게 근초고왕이 교류한 흔적 중에 하나로 이 칠지도라고 하는 검을 선물해요. 칠지도는 칼날이 가지처럼 뻗어 있는 모양의 칼로 지금은 일본에 있다. 그러니까 이 칠지도를 백제가 만들어가지고 근초고왕 때 일본에게 선물을 했다. 즉 일본하고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백제가 이렇게 쇠를 이용해서 이런 칼을 만들 정도로 뛰어난 그런 무기 제조술이라든지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군 이라는 것에 대한 바탕이 되는 거죠. 백제는 또 친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나중에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이 백제를 구하겠다며 군사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이 칠지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칠지도를 가지고 일본 애들이 막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걸 근초고왕이 선물한 게 아니라 근초고왕이 일본한테 갖다 바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일본 자기들이 더 큰 나라였고 조선이 더 약한 나라라서 갖다 바친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칠지도라는 유물이 근초고왕이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증거지 일본이 더 강한 나라고 이래서 갖다 바친 건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전성기를 이렇게 맞이했는데 5세기에는 이제 누가 전성기를 맞이해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세기에는 백제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5세기에는 결국 누가 공격해?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그치?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요. 그쵸? 남쪽으로 내려온 남하 정책에 의해서 결국 한성을 지키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된다. 왕이 전사할 정도니까 엄청나게 대패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여기 위에 있었던 고국 원왕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그쵸? 계로왕이 사망하게 되고 결국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 수도를 어디로 옮길 수밖에 없다.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다. 수도를 옮기는 걸 우리가 천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수도를 옮기고 다시 한번 백제가 열심히 발전해 보려고 하는 부흥기를 거치게 돼요.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세기 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세기에 다시 중흥 다시 한번 발전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시기의 왕이 바로 누구냐면 무령왕입니다. 한 번에 다 외울 수 없겠죠. 반복해야 돼요. 자, 무령왕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겠죠. 당연히 왕들이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이 무덤들이 남한은 있는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무덤에, 그러니까 왕의 무덤인 것 같은데 그 무덤에 이름이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무덤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무령왕릉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 무덤의 왕이 주인이 무령왕이다 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또 하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의 무덤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한 게 한 1400년 전이에요. 왕의 무덤이니까 엄청 컸겠죠. 그 안에다 많은 유물 같은 걸 묻어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1400년 시간 동안 그 무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것 같지? 그치? 어떻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파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유물이 없어서 유물을 다 훔쳐가 버려가지고 이걸 도굴한다고 하는데 그런 무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문화재들을 도난당하면서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돼버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많은 수의 무덤들이 도굴, 즉 유물들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무령왕릉만큼은 도굴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되게 알 수 없는 곳에 입구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우연히 비가 많이 내린 날 배수로 공사, 물이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파다가 우연히 이 입구가 발견되게 되면서 무령왕릉이 정말 온전한 형태, 거의 1400년 만에 우리에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무덤 안에는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이다 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열어보니까 이 무령왕릉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발견되냐면 이 무덤을 만든 방식이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이 무덤 양식을 보니까 중국에 있는 남조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백제와 중국이 교류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발견된 그런 무덤의 관 이런 게 일본산 소나무로 되어 있었다. 즉 일본과의 교류도 있었군 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화재를 배울 때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 더 배워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자기가 왕은 왕이지만 지방에 수많은 귀족들이 있고 그 귀족들이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왜? 백제가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힘을 더 강화시켜서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22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해요. 자, 그래서 이 22담로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을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 나의 친척을 보내는 거야. 왕족이니까. 그래서 지방 귀족이나 지방 애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렇지? 다른 걸 못하게 감시하는 거지. 이게 바로 22담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령왕릉 하면 무령왕릉하고 22담로를 통해서 지방을 통제하려 했다. 다시 부흥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6세기 백제의 중흥, 다시 부흥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던 왕은 바로 성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성왕이 바로 어떻게 중흥을 이끄냐, 다시
나라를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걸 바로 중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왕은 결국 수도를 한 번 더 옮겨요. 웅진에서 결국 어디로 옮기느냐? 이 사비로 수도를 옮깁니다. 왜 사비로 수도를 옮기냐면 바로 저 웅진으로 옮긴 후에 백제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웅진에서 자꾸 왕들이 뭐 암살을 당한다든지 왕이 너무 자주 바뀐다거나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서 이 터가 안 좋다. 그래서 결국 사비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이름도 백제가 아니라 바로 남부여라고 이름을 한번 고치게 된다. 남부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디를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부여지, 부여. 응?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부여가 뭐였지? 우리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가 있었지. 일책 12법이 있고 그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사출도가 있었던 그 부여. 그 부여에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게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잖아. 그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왕이 두 번째 아들이 되니까 온조와 비류. 맞아. 여기 온조와 비류가 내려와서 백제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성왕은 뭐야? 우리의 뿌리는 결국 남부여다. 부여를 이어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 당연히 고구려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성왕은 작전을 짠 거예요. 누구랑 같이 공격해가지고 고구려로부터 뭘 뺏어버리자? 바로 한강을 뺏어버리자. 그래서 이 한강을 성왕이 빼앗는데 성공합니다. 빼앗았다는 걸 다시 되찾았다, 수복했다라는 것이. 고구려부터 한강 유역을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시 뺏어와요. 하지만 성왕은 여기서 배신을 당하게 되지. 누구로부터? 바로 관산성 전투. 관산성 전투에서 결국 누구에게 배신당하면서 패배하게 되느냐? 결국 신라의 진흥왕에게 배신당하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왕족 관산성 전투에서 바로 이 신라군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제에게 성왕은 굉장히 안타까운 인물이지. 백제의 중흥을 이끄는 왕이었고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신라의 배신에 의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신라군에 붙잡혀서 신라군에 의해서 목이 잘리게 되죠. 처형을 당하고 심지어 그 성왕의 자른 목을 신라인들이 뭐 거물을 지으면서 그 계단 밑에다가 묻어놨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건물에 드나드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백제를 밟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서 백제랑 신라 사이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없겠죠. 반면에 신라 진흥왕 6세기에는 바로 이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으면서 바로 6세기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 진흥왕이라 볼 수 있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7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백제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7세기에 백제의 왕은 또 무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동화나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데요. 바로 무왕은 익산에 절을 크게 세운다. 바로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크게 세운다. 그래서 이 미륵사에 가면 미륵사지 석탑이 있고 바로 선화공주라고 하는 신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왕이 바로 무왕입니다. 그래서 선화공주가 서동을 좋아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막 애들을 이용해서 내가지고 옛날에 생각해봐. 지금 스캔들이지. 공주가 뭐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랑 뽀뽀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을 내버린 거야. 근데 온 동네 왕래 그 소문이 다 나 있으니까 억지로 결혼을 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왕위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7세기에 결국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누구와 연합을 한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왜 신라의 라인데 나라고 해요? 우리말에는 리을이 앞에 오면 이걸 이응으로 바꾸거나 니은으로 바꾸니까 나당연합군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 나당연합군이 결국 백제를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수도 사비가 함락당하면서 멸망하게 된다. 그게 바로 660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때 의자왕이 명령해서 황산벌에서 신라군 김유신에게 맞서 싸웠던 장군이 누구예요? 바로 오천결사대의 계백이죠.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10배가 넘는 나당연합군과 맞섰지만 결국 계백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 백제는 멸망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백제에도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켜 보기 위한 부흥운동이 있었다. 여기서 인물은 흑치상지라고 하는 인물, 이름이 되게 특이하지? 그치? 그 다음에 도침, 그 다음 복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이때 백제랑 친했던 누가? 일본이 상당히 도움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백강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부흥운동은 실패하게 된다. 백강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죠? 우리 백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는지. 틀리면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 1번 땡땡은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했다. 백제를 건국한 사람 온조. 2. 땡땡땡 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함을 정사시켰다.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3번 백제는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된 후 어디로 천도하지? 웅진으로 천도하죠. 성왕은 땡땡으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땡땡으로 바꾸었다.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죠. 땡왕은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바로 무슨 왕이었어? 성왕이었지.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결국 진흥왕이 배신하면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믹산에 미익사를 건립한 왕은 바로 무왕. 8번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백제의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어디서 항전한다? 황산벌에서 항전하나 실패했다. 영화 이준익 감독의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투리를 막 이용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봐볼 재미가 있어요. 이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그런 이야기를 되게 현대적으로 사투리라는 걸 연결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런 사투리, 언어잖아요. 전라도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가 다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 과거 역사 이야기하고 같이 묶은 영화가 있거든요. 그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황산벌. 이준익 감독의 영화인데 한번 시간 되면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우리말로 된 사투리 대결 같은 걸 막 하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 백제 멸망 이후 흑치상지, 도침, 복신 등이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무슨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다? 바로 백강전투에서 패배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백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요해요.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4-5문제 이상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